인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대학이 해야 될 사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교육, 둘째, 연구, 세 번째, 사회적인 기여, 즉 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교육자로서의 역할, 연구자로서의 역할,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사회적인 지성인으로서의 역할,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세 가지에 초점을 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면 교육자 또는 연구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잘하기 위한 연구를 또 좀 잘 해야 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 사회의 발전 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회적인 기여가 자신이 기초가 되는 교육과 연구 기능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수는 교육자로서 좋은 교육자여야 되고, 또 연구자로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활용한 사회적인 기여가 돼야 되지, 교육자로서의 역할,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일정한 수준 타협한 뒤에 사회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조금 서울대학 같은 연구중심 대학에서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행정을 택하신 계기, 교수님이 되시고자 하신 그런 계기도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 학부에서 그 행정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행정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석사 과정도 행정학도 정책학을 했고, 물론 그 주제는 이제 그 교육 정책에 관한 주제를 논문을 썼습니다만, 박사 과정은 교육 정책 쪽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충분히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면 본인도 확신이 덜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교육이나 연구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좀 자기 확신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현장 경험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한 근 20년 가까이 했고, 그 경험들이 제 교육과 연구에 투영이 돼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살아있는 교육, 살아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교육학 분야 같이 그 현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없이 연구만 한다거나 연구하거나 교육한다고 할 때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는 그 학생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이 연구하거나 가르칠 분야에 관한 실무적인 경험들도 어느 정도는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행정 현장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경험,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대학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뚜렷한 경험이 없이 이것을 어떤 책의 지식만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경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해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실 때 이것만은 내가 정말 잘했다 하시는 연구 주제가 있으신지, 그런 연구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 왜 연구자들이 연구하지 않을까
하는 주제들을 이미 정해서 가지고 지금 학교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연구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의 교재들을 보시면 대부분 외국 분들 이론을 다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관점에서 가장 좋은 공부는 그 이론을 만든 분한테 가서 공부하면 가장 그걸 잘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유학을 많이 가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육 현상을 설명할 때 왜 외국 이론을 굳이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될까? 우리가 설명하면 안 될까?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교육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좀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서 설명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상황이 비슷할 것이거든요. 즉 미국 이론을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나 미국 이론이 가지고 있는 설명력이 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또 자신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화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다 보면 아카데믹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아카데믹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학술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아카데미아가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미국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한국 상황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프레임이나 틀을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현상을 자꾸 설명해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즉 아카데믹 커뮤니티가 한국은 없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아카데믹 커뮤니티 속에 한국은 이렇다라고 소위 얘기하면 나도 그렇더라 아니면 나는 좀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학문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고 한국 사회 아카데믹 커뮤니티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 교육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사회과학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즉 연구를 하면서 자기 현장에 바탕을 두고 그 현장에서 나온 경험들을 잘 좀 이론적인 틀 속에서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 이론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이론들을 가지고 현장을 분석해보고 또 분석이 안 되면 좀 더 이론을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꾸 하다가 연구하다가 안 되면 미국에 어떤 이론들이 있는데 찾아보게 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서도 그런 연구들에 의해서 쭉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네, 제 모든 연구는 그 한국 상황에 맞는 이론적 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한국 교육 현상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스포츠 세계 7위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K-팝 이런 것이 음악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크죠. 한국 교육도 외국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 경제,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학술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있느냐. K-팝 현상을 한국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는 것을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책을 내서 설명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거 보시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 고민스러운 주제죠. 그런 주제들을 제 나름대로 이론적인 틀을 활용해서 설명해 보기 시작했고 그게 아마 2013년도에 이제 물론 미국의 학자들과 아시아의 학자들이 같이 연구해서 나온 책인데 Dynamics of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East Asia. 아시아에서 고등교육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좀 같이 연구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대중화가 가장 빨리 단기간 내에 일어난 국가들이 대개 아시아에 다 몰려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가리지 않고 이 나라들의 공유된 특성이 뭘까 하는 것을 또 연구해서
Mass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East Asia 뭐 이런 책을 좀 내보기도 했고 그 외에 이제 그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이런 현상을 우리 나름대로 틀 속에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혁신과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혁신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좀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한 것은 공존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 국내에서도 더불어 살아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와 또 더불어 살아야 될 것 같고 인류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학자로서 우리가 교육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좀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할까? 결국은 인류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다 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과 공존이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혁신과 공존이라는 키워드가 서로 상호작용,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고 사회 일반적인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틀 속에서 결정이 돼요. political frame 속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책들을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정책의 기반에는 연구가 기초가 돼서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그 팩트에 기반해서 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의해서 어떤 정책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정책은 별로 안 좋고 좀 더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와중에 학자들이 또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그냥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만들어내는,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팩트에 기초해서 그것을 좀 자신의 어떤 이론적인 틀 속에서 정리하고 연구해서 사회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퍼블리케이션이죠. 그 퍼블리시된 아티클이나 책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책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정책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 이제 일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팩트를 만드는 과정을 건너뛴 다음에 이제 정책으로 직접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학계에서도 일부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공존을 하려면 그 팩트 체크를 해서 그 팩트에 맞게 나름대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 산출물이 나중에 정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혁신과 공존은 그 밑바탕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자신의 좋은 연구가 밑바탕이 돼서 그게 좋은 교육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좋은 사회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지 기초적인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존 얘기하면서 사회운동을 직접 한다는 거는 그러려면 교수보다는 이제 그쪽에 가서 직접 활동하시는 게 더 낫겠죠.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국 외의 다른 나라와 그 외연을 좀 확장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는 과정 중에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어요. 근데 개발도상 국가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하죠. 원조를 할 때 들어가는 프레임이 뭐냐면 선진국들의 프레임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재정은 어때야 된다, 교육 정책은 어때야 된다, 거버넌스는 어때야 된다, 테크놀로지는 어때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프레임이 개발도상국 현 실정에 잘 안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한국의 정책 결정하는 프로세스나 그 프레임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정치로부터 뉴트럴한
사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그 나라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전략이나 정책들이 뭘까? 이것을 희망하는 나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존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 과정에서 얻게 된 많은 경험, 그 경험들을 이론화한 지식, 그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해안, 지혜 이런 것들을 좀 개발도상국과 같이 지금 막 발전 궤도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좀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빠른 속도로 교육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쪽이 어떨까 해서 저는 그 공존을 국내의 측면보다는 해외의 측면, 좀 우리보다 약간 덜 사는 국가들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사회와 뭐 교육과 뭐 경제적인 이런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 개발 이런 데 좀 도움을 주고 싶고요.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한 4, 5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남아시아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뭐 이렇게 그 국제 컨설팅도 해본 적이 있고, 지금은 동남아시아의 거버넌스 리더십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구는 이노베이션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디에 실천되느냐, 그 실천되는 사이트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사회, 경제 발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쪽에 기여하는 것이 공존이 되겠죠. 혁신과 공존을 어떻게 밸런스할 거냐. 자기 어떤 학문적 커리어 속에서 나름대로 다들 고민을 하실 텐데, 젊은 교수님들한테 공존을 위한 전략을 짜라 이런 얘기를 많이 요구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공존을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쭉 쌓아가서 자기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자기가 확신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나 뭐 다른 어떤 그 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지만, 자기도 불확실한 것을 가서 그분들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부실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는 학술적인 양심에 조금은 맞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좋은 연구자가 된다는 것, 좋은 대학원생이 된다는 게 뭘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대학원생, 특히 박사 학생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교수님들별로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를 인성으로 보고 싶습니다.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은 그 인성에 기반해서 연구도 되고 뭐 사회적인 기여할 수도 있겠죠.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들, 또 교수를 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생각하는 게 그 인성에 터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 면담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체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없으면, 본인이 몸이 아프면 뭘 못 하잖아요. 그죠? 체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과 공존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똑같은 질문. 인성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 불교에서 얘기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됐든, 유교나 불교에서 얘기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우월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도상국가를 가서 딱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컨설팅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답을 안 해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책이나 논문을 읽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남한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틀 속에서 남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재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이론이나 나만의 어떤 이론적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어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기로 했다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석박사 과정이 됐다면 특히 박사 과정이 됐다면 내 삶의 철학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계속 자기 스스로 좀 빌드업 해나가고 그 바탕 위에 좋은 연구도 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확장이 돼서 이제 좀 다 같이 인류가 잘 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겠죠. 그러니까 책은 다른 교수님들이 혹시 추천해 주셨으면 그 책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언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학원생들한테 중요한 게 흔히들 뭐라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자세예요. 자신이 학문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좀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배려, 그들을 같이 좀 호흡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자세나 이런 게 돼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없이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정말 훌륭한 그 엔지니어가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그 엔지니어가 자신의 좋은 뛰어난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어디다 쓰느냐 하는 거예요. 범죄도 최악의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인류 사회의 발전에 최선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좌우하는 거는 마음 자세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자기한테 딱 다가왔어요. 그때 내가 A로 결정할 거냐 C로 결정할 거냐는 그 마음 자세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게 보일 거냐면 좀 흔히 우리가 아마 연구 방법론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가 있고 큐어리스티 드리븐 리서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호기심이 있어야 되죠. 그 호기심은 이거는 논문이 될 것 같아 하는 연구도 우리 합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호기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사람을 당할 재주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남들이 안 한 걸 할 거예요. 남들이 안 한 족적을 남길 거예요. 논문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좋은 마음 자세, 또 체력, 그 다음에 자기만의 호기심. 나머지 연구 방법론이나 뭐 지식은 찾아보면 다 여기저기 있어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저널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연구 방법론, 내가 못하면 그 방법을 잘 적용하는 사람하고 같이 연구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지적인 호기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